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부부가 딸이 정착한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앞섰다고 자부하던 그들이 한국에서 보낸 단 일주일 만에 60년 넘게 쌓아온 가치관이 완전히 뒤흔들렸다고 하는데요. 일본 부부는 왜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딸을 머나먼 나라에 홀로 보낸 부모의 마음마저 완전히 바꿔놓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타카하시, 케니치와 타카하시 유리는 넓은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은퇴한 경찰 간부 출신인 케니치는 공항 곳곳을 날카롭게 살피며 걸음을 옮겼죠. 수십 년간 범죄와 싸워온 직업병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네. 케니치가 짐을 끌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한국과 다른가요? 글쎄, 아직은 모르지. 케니치의 대답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보았던 무질서하고 위험한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착장을 빠져나오자 나츠코가 환한 미소로 부모님을 반겼어요. 5해 만에 직접 마주하는 부모님의 모습에 나츠코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나츠코, 많이 컸구나. 유리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반면 케니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절제된 정서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택시 타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공항철도를 이용할까요? 나츠코가 물었습니다. 택시가 안전한가? 케니치의 질문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나츠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요. 제가 5년째 잘 지내고 있잖아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동안 케니치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깨끗한 바닥, 친절하게 안내하는 직원들. 그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죠. 택시를 기다리며 케니치는 공항 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로가 생각보다 넓고 잘 정비되어 있네. 그럼요. 인천은 국제도시니까요. 나츠코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담긴 애정을 느낀 케니치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택시에 오르자 기사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라샤이마세. 어디로 모실까요? 케니치의 눈이 커졌어요. 일본어를 하시네요? 네, 일본 손님들이 많으셔서 조금 배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사의 친절한 대응에 케니치는 뜻밖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케니치의 예상을 계속해서 뒤엎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늘어서 있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네. 케니치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나츠코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서울도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아버지. 제가 왜 여기서 5년이나 지냈는지 곧 이해하실 거예요. 케니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위험한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는 그의 우려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수십 년간 형성된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이 낯선 도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나츠코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케니치와 유리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을 보며 케니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런 건 일본에서도 이제 흔한데 여기선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나츠코는 미소를 지으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요즘엔 지문이나 얼굴 인식도 많이 사용해요. 저는 아직 구형이지만요.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실내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식 미니멀리즘과 한국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였죠. 케니치는 예상과 달리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딸의 생활 공간에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짐을 여기 두시고 먼저 쉬세요. 차 한 잔 준비할게요. 나츠코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는 구석구석을 살피며 감탄했어요. 깨끗하게 잘 꾸몄구나. 혼자 이렇게 관리하기 쉽지 않을 텐데. 나츠코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혼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케니치가 바닥에 앉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네. 온돌이에요, 아버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나츠코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숨을 쉬는 것 같군. 케니치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어보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유리는 주방으로 다가가 특이한 형태의 냉장고를 발견했어요. 이건 뭐니? 김치 냉장고예요, 어머니. 김치와 발효식품을 보관하는 특별한 냉장고죠. 일본의 스케모노와 비슷한 개념인가 보구나. 유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나츠코는 차를 준비하며 부모님의 반응을 살폈어요. 특히 아버지의 표정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가장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죠. 한국인 남편 민우의 존재를. 주택가가 생각보다 조용하구나. 케니치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나츠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도 도쿄처럼 큰 도시지만 주거 지역은 대체로 조용해요. 야간에도 안전하고요. 정말? 케니치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혼자 늦게 귀가해도 한 번도 위험한 일을 겪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케니치는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딸을 위험한 곳에 보냈다는 죄책감과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너 얼굴이 좋아 보인다. 행복하니? 나츠코는 모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주 행복해요. 곧.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나츠코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민우였죠. 나츠코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일본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해. 케니치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니? 아, 회사 동료예요. 나츠코의 거짓말은 서툴렀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예리한 직업적 감각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 4시, 케니치는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잠에서 깼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불면증은 오랜 경찰 생활 동안 겪었던 긴장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울의 거리는 희미한 불빛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잠시 밖에 나가볼까? 케니치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나츠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케니치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잠깐 산책하려고. 나츠코는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넌 왜 일어났니? 케니치가 물었습니다. 저도 시차 적응 중이에요. 아버지 발소리에 눈이 떠졌죠. 나츠코가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케니치는 딸의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의젓한 성인이 된 막내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죠. 이 동네는 안전한 편이니? 케니치가 주변을 살피며 물었어요. 나츠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안전해요. 한국은 특히 심야 범죄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 일본 언론에서는 다르게 보도하던데. 케니치의 말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났어요. 많은 부분이 오해예요. 편견일 수도 있고요.
나츠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작은 편의점이 있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무인 편의점 앞에서 케니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인 편의점이에요. 계산원 없이 자율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나츠코가 설명했어요. 케니치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도둑 맞지 않나? CCTV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켜요. 신기하죠? 나츠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음을 옮기는 동안 케니치는 작은 카페 앞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한 청년이 자신의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짐을 그냥 두고 가네. 케니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츠코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흔한 광경이에요. 자리 맡기 위해 물건을 놓고 가는 건 불문율이죠.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의 질서. 대체 이 나라는 뭐지? 케니치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길 건너편에서 홀로 걸어오는 젊은 여성을 발견한 케니치는 경계심이 발동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본능이었죠. 저 여자 혼자 걷는 게 위험하지 않나? 아버지, 여기선 밤에도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위험이 아예 없진 않지만 제가 5년간 경험한 바로는 꽤 안전합니다. 케니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형성된 위험한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작은 공원을 지나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케니치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자고 제안했어요. 나츠코야,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정말 괜찮은 거니? 케니치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츠코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네, 아버지.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곧. 왜 그런지도 말씀드릴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케니치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경찰로 살아온 그에게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아직 쉽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케니치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여겼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나츠코와 유리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츠코가 물었습니다. 케니치는 이마에 땀이 맺히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아마도 시차 때문에. 그러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나츠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처에 좋은 응급실이 있어요. 외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을까?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나츠코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10분 후,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나츠코는 접수대에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놀랍게도 곧바로 케니치는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케니치가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의사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를 섞어가며 친절하게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부분은 나츠코가 도왔어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불과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담낭염입니다. 다행히 초기라 항생제 치료로 호전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케니치는 의사의 빠른 대응과 정확한 진단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신속한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았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츠코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외국인 여행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처방을 받고 약국으로 향하는 동안 케니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의 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그에게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의외였습니다.
여긴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나라야. 케니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약을 받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케니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편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나츠코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일본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눴어요. 응, 괜찮아졌어. 약도 먹었고. 그래, 오늘 저녁에. 알았어. 통화를 마친 나츠코의 표정이 긴장된 것을 케니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회사 동료니? 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츠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고 느꼈죠. 아버지,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리가 나츠코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니, 딸아? 저 1년 전에 결혼했어요. 나츠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케니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와? 한국인이에요. 공무원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츠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케니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결혼을 했다고. 게다가 한국인과. 유리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당신. 나츠코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저녁에 만나러 올 거예요.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고 걱정하고 있어요. 나츠코가 말했습니다. 케니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어요. 그의 등 뒤로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보다 그 중요한 결정을 숨겼다는 사실이 그를 더 아프게 했죠. 나츠코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케니치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한국에 대한 편견,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무시된 것에 대한 서운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어벨 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나츠코가 문을 열자 정민우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나츠코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우라고 합니다. 나츠코의 남편이에요. 오랜 여정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니치와 유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케니치는 사위의 유창한 일본어와 정중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유리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일본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민우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나츠코를 만난 후에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케니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민우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케니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딸의 남편이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외교관이라는 사실이 그의 선입견을 조금은 누그러뜨린 듯 했습니다. 왜 결혼 사실을 숨겼죠? 케니치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나츠코가 끼어들려 했지만 민우가 손을 들어 말을 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나츠코는 여러 번 알리자고 했지만 제가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미루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케니치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그는 사람의 진심을 간파하는 데 능했어요. 그리고 민우의 말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유리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제안했어요.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습니다.
케니치 아버님의 건강을 고려해 담백한 한식당을 선택했어요. 네 사람은 오피스텔을 나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민우는 케니치를 위해 메뉴를 일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워요. 케니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하철이 안전한가? 물론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하기로 유명해요. 민우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케니치는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딸의 남편은 예상과 달리 예의 바르고 지적인 청년이었죠. 그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케니치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개찰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티켓 확인은 안 하나? 한국은 무개찰 시스템이에요. 대신 무작위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나츠코가 설명했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규칙을 잘 지켜요. 플랫폼에 도착하자 민우가 케니치에게 말했습니다. 열차가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온 후에 질서 있게 승차해요. 줄 서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정확히 민우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본 케니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차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좌석에는 노약자 배려석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와이파이까지 되는군. 케니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요. 그때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케니치는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한국은 노인 공경 문화가 강해요. 일본과 비슷하죠.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가 아니었음에도 지하철은 효율적으로 운행되었고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케니치는 지하철의 깨끗함과 질서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시스템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더 현대적인 부분이 있네요. 케니치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한강역에 도착해 네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나요? 유리가 물었어요. 네, 한강공원은 밤에도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순찰도 자주 있고요. 민우가 대답했죠. 케니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유리가 감탄했습니다. 케니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사람 때문이지. 민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것을 지키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서와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거겠지. 민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이십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공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유리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우리 딸이 괜찮을 수 있었던 거구나. 케니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딸의 안전에 대한 극심한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케니치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츠코를 어떻게 만났죠?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나츠코의 발표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케니치가 물었어요. 네. 처음엔 서툴렀지만 나츠코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죠. 민우의 진솔한 대답에 나츠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케니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의 고정관념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배고프실 것 같은데 야식 어떠세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편의점에서 식사를 케니치가 의아해했어요. 나츠코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특히 편의점 음식이 정말 맛있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 들어서자 케니치는 그 규모와 다양한 상품에 놀랐습니다. 특히 취식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선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이기도 해요. 민우가 설명했죠. 젊은이들은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민우는 다양한 컵라면과 즉석식품을 골라왔어요. 이건 한국의 대표적인 컵라면이고 이건 삼각김밥, 여기 편의점 도시락도 있습니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는 처음으로 한국식 컵라면을 맛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맵지만 맛있군. 그가 솔직하게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드실 줄이야. 나츠코가 놀라워했어요. 유리도 삼각김밥을 맛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 오니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맛있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우는 조심스럽게 케니치에게 물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에도 바쁘게 지내시나요? 케니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가끔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완전히 일을 놓기는 아직 이르지. 아버지는 도쿄 경시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셨어요. 나츠코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치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케니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많았지.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자주 보도하니까. 하지만 직접 보니 생각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것 같군. 일본도 안전한 나라지만 한국도 나름의 강점이 있어요. 민우가 겸손하게 말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케니치는 민우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교양 있고 지적이며 무엇보다 나츠코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어요. 케니치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사위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졌습니다. 라면을 먹던 중 케니치가 갑자기 민우에게 말을 걸었어요. 일본어 발음이 꽤 좋은데 혹시 오사카에 가본 적 있나? 민우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학생 때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갔었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의 유머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오사카 출신인 내 발음을 알아들었군. 케니치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오사카 사람들은 상인 기질이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친절하지. 민우가 갑자기 켄사이벤으로 농담을 던졌고 케니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츠코와 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케니치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츠코가 감동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케니치는 웃음을 가라앉히며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나츠코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군. 그 말에 나츠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리도 남편의 변화에 안도한 표정이었어요. 케니치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위에 대한 인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케니치는 민우에게 물었어요. 내일 우리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해줄 수 있겠나? 민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케니치와 민우 사이의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얇은 실내의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츠코는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두 세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케니치와 유리는 귀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특히 케니치는 한국과 민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상태였습니다. 짐은 다 챙기셨어요? 나츠코가 물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 됐어. 민우 씨는 언제 오니? 곧 올 거예요. 공항까지 배웅해준대요. 나츠코가 대답했습니다. 케니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딸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민우가 도착하고 네 사람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케니치는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감상했어요. 이제 그 거리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우가 체크인을 도와주었어요.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모든 절차를 설명해주며 케니치와 유리를 배려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하기 전 네 사람은 잠시 인사를 나누기 위해 멈췄어요. 유리는 나츠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내렴. 다음에는 우리가 더 오래 머물게. 네, 어머니. 다음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나츠코가 대답했어요. 케니치는 민우 앞에 서서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둘러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맡긴다는 건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잘 부탁하네. 케니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의 눈이 감동으로 빛났어요. 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케니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츠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딸을 가볍게 안아주었어요. 행복하게 살 거라. 네, 아버지. 나츠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유리는 나츠코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나중에 읽어보렴.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케니치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생각보다 좋은 곳이었어. 유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민우라는 청년도 괜찮아 보이더군. 케니치가 인정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케니치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이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그리고 앞으로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될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항을 나서는 나츠코는 어머니가 준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너의 삶. 이젠 안심이야. 내 아버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단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될 거야. 민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의 행복을 언제나 응원한단다. 다음에는 너희 두 사람이 일본에 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자.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나츠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울지 마요. 잘 됐잖아요. 네, 정말 잘 됐어요. 나츠코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당신을 인정해 주셨어요. 민우는 공항을 빠져나가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 방문해야겠네요. 그래요. 이번엔 우리가 일본에서 편견을 깨볼 차례예요. 나츠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두 문화를 이어가는 새로운 여정이, 그리고 케니치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일상 속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와 신뢰의 문화가 어떻게 타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외관이 아닌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 있음을 일본 부모님의 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배려와 정성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길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